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지만 태평양의 핵 순환사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강대국들은 핵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태평양상의 섬들이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주요 핵 실험장이 된 겁니다. 마셜대도의 비키니 섬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곳에서의 핵실험은 끝났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피해 그리고 핵실험의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키니 섬의 비극에서 돌이켜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곳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이 라스베가스에서 첫 번째 행사를 마친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틴계 미국인 단체인 유니도스의 연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양성 판정을 받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고 증상도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고령 탓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IA 출신 한국계 수미테리가 한국 정부 대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검찰은 16일 뉴욕에서 스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한국정보위원회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FBI는 테리 수미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FBI는 수미테리가 한국에 유리한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다만 테리의 선임연구원 측은 근거 없는 왜곡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의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연방상원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메네데스 의원에게 제기된 16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9월 메네데스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외국 정부의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외교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아왔는데 기소 과정에서 메넨데스 의원 자택에서 55만 달러 현금과 함께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 16개를 압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 통제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등 핵심 이익 침해를 문제 삼아서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항의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에 깨는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연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18일 오후 1시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본회의장에서 폰데얼라이엔 집행위원장 재선을 위한 인준투표를 실시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구분 능선을 넘긴 폰데얼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인준투표가 가결되려면 원칙적으로
전체 720명 의원 가운데 과반인 36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유럽연합의 정상으로 불리는데요. 법안 발의권부터 정책 이행, 예산의 관리, 집행, 유럽연합의 일상 업무 처리 등 행정부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엎친 데 덮친 격. 네. 이 말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사실 뭐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 운 좋은 사람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지금 미국 대선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지금 악재만 계속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네. 양성 판정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2020년 7월 달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적이 있는데 17일 오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첫 번째 행사 마치고 나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잡혀 있었던 라틴계 미국인 단체인 유니도스 연례회에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연설 다 취소하고 일정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건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주치 메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오후부터 콧물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사 라스베가스 행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면서 코로나 검사가 진행이 됐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지금 증상은 경미하게 남아 있고 호흡이나 체온, 산소 포화도 이것도 정상 수준이라고 주치의가 판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괜찮다라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지켜보면서 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에 내려서 전용기까지 탑승하는데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 굉장히 천천히 느릿느릿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슬로비드 지금 투여받았고요. 네. 델라웨어주 레오보스 별장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동의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 여론연구센터가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성인 1,2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65%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에 찬성했고요. 무당층은 무려 77%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흑인의 절반인 50%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면서 일단은 좀 지지 입장 밝혔고요. 히스패닉이 33%, 백인 32%가 지지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전체 57% 하랬는데요. 반면에 공화당 지지층의 73%는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을 완주해야 된다라면서 아주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또 각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29%만 신뢰한다라고 대답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가 신뢰한다고 대답해서 네. 인지 능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가 13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 전에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날 한 케이블 방송과 인터뷰에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기존 입장에서 조금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상특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을 기점으로 이제 홍수특보가 발령된 곳이 있는데요. 진위천 그리고 평택시의 진위천, 진위 1교에 홍수특보가 발령돼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셔야겠고요. 홍수 발생 상황이 되면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겠습니다. 하천변 등지에서 야영 중인 분들, 또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또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를 하셔야겠죠. 또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시 10분을 기해서 평택시
진위천, 진위 1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요. 계속 특보 상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핵심 이익의 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 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문제 삼으면서 핵심 이익을 침해당했다면서 작년에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합의했었던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쳤고 두 나라 간의 정치적 상호 신뢰에는 부정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군비 통제 비확산 협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핵무기 통제 등을 의제로 삼아서 마주하는 것이 2019년 이후 거의 5년 만이라서 두 나라 간에 뭔가 좀 얘기가 될 건가 싶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은 달 15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까지 하면서 소통 유지, 충돌 방지 합의하면서 비즈니스, 경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비 통제, 비확산 등 각 영역별로 협상을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회담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게 뭐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네. 아닌데 왜 이렇게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집권한 이후에 대만 측에 적어도 16차례 무기를 팔았기 때문에 사실 무기 판매 때문에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호를 위한 협력에 기초해서 국제 무기 통제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의사소통은 유지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양측의 대화,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월 달에 중국이 후속 핵무기 통제 협상 재개를 거부했다면서 중국과의 위기 소통을 개선하고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전 통지 제도화 그리고 우주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중국 측에 제안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의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최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미국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해서 자국 핵무기를 먼저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면서 네. 미국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지 중국도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약 4,500기의 러시아 담으로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410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훨씬 더 많이 가진 나라가 많이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2만 빼고 800 더하고. 이거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네. 테슬라 측에서 올해 들어서만 거의 2만 명 가까이 해고했는데요. 그런데 또 갑자기 800명은 신규 채용을 하면서 2만 명은 해고했고 800명은 다시 뽑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테슬라가 올린 채용 공고를 분석해 봤더니 테슬라가 AI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새롭게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 달에 대규모 해고를 하더니 두 달 만에 다시 수백 명을 뽑고 있는 겁니다. 공고를 봤더니 자율주행 및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일자리가 최소 25개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가 최소 30개 지금 구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의 향후 이제 테슬라 공장에서 직접 투입될 그런 로봇인데요. 네. 테슬라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8월 달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10월 달로 미뤄진 게 약간 악재이긴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채용은 테슬라가 올해 없앴었던 수천 개 일자리와 달리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머스크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AI, 로봇,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야가 달라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필요 인력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인력은 해고를 하고 네.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의 인력들을 다시 뽑는 건데 이것 외에도 대용량 배터리인 메가팩과 태양광 제품 설치 관련 직종도 상당수 구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차량 정비 서비스 인력과 영업 인력도 새롭게 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 4월 달부터 대규모 인력 감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부서를 아예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약 500명에 달하는 큰 부서였는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중순까지 전체 인력 14만
3명 가운데 네. 14% 당하는 19,5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를 정리 해고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면모의 테슬라가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새로운 사업에 좀 더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기준이라는 건 늘 똑같은 원칙에 일정해야죠. 따라서 예. 적용돼야 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환경 오염 논란 때문에 중단됐었던 유럽 최대 규모의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2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리튬 생산량이 제로에 가까운 유럽연합 내 전기차 산업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세르비아 정부가 영국과 호주 자본으로 구성된 글로벌 광산 기업인 리오틴토의 광산 개발 허가를 재승인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 발견된 해당 광산의 유망성을 눈여겨본 리오틴토가 2021년에 24억 달러 론으로 3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리튬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판에 사용되는 붕산염 등 최소 15년간의 채굴할 계획을 세우고 정부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환경 오염 논란 때문에 중단이 됐었는데 네,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다시 또 허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바뀌었다는 것이 이게 진짜 기준이 맞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자다르 광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개발 허가를 미리 내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이유로 반발하면서 세르비아 정부가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허가를 결국 취소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당시 세르비아 정부가 2022년에 총선, 대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서 광산 개발 허가를 철회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지난 11일 날 세르비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리오틴토 이 회사가 자다르 광산 개발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한편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도 지난달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새로운 환경 보증에 따라서 자다르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이 기준을 바꿔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공을 넘긴 겁니다. 리오틴토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빠르면 2028년부터 자다르 광산에서 채굴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리오틴토는 가장 엄격한 국내 환경 보존 기준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광산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긴 합니다. 세르비아 서부에 있는 자다르 광산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 리튬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리튬 매장량은 120만 톤으로 전 세계로 봤었을 때는 12위, 유럽 내에서는 3위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광산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레지스탕스 아베피에르 그리고 성범죄자. 네. 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봐야겠네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요. 빈민구제 활동에 일생을 바쳤고 또 프랑스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존경을 받았던 카톨릭 사제 아베피에르가 생전에 최소 7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아베피에르 재단과 엠마우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엠마우스 프랑스 이렇게 3개 구제기관의 공동 의뢰로 진행된 보고서를 보면 아베피에르가 1970년대 말부터 2005년 사이에 최소 7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세 기관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아베피에르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베피에르는 카톨릭 사제이고 엠마우스 운동의 창시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912년생이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에 참여를 하면서 저항운동을 했었고 유대인 등을 나치 독일로부터 숨겨주고 도피시켜준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49년에는 노숙자와 빈곤층을 돕는 엠마우스 운동을 창설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켰는데요. 네. 평생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정말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고 그래서 프랑스사에서 정말 높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아베피에르 재단, 엠마우스 인터내셔널, 엠마우스 프랑스 이런 조직들이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베피에르는 2007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조사가 시작된 것이 작년에 한 피해자가 엠마우스 인터내셔널에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세계 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결국 이제 7명의 피해 사실이 증언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아베피에르로부터 저속한 제한을 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부위 접촉을 당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추가 조사가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프랑스 주교회가 이런 일이 사제에서 저질렀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네. 성직자였다. 그렇습니다. 사 후에도 밝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물가도 올릴 수 있는 그녀는 누구일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저희가 정말 많이 한동안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래서 물가도 올리는군요. 네, 영국의 물가가 올랐는데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때문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영국의 통계청이 6월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연 2%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네. 시장 전문가 예상치 1.9%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호텔 가격 상승률이 8.8%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7%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럼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6월 서비스 부분 물가 상승률도 5.7%로 예상치 5.6%를 와. 웃돈 건데 결국 이게 호텔 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콘서트 보려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투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호텔 숙박비도 많이 오른 건데 네. 스위프트가 지난달에 영국의 여러 도시를 펼치셨던 에라스 투어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에라스 투어 중인 스위프트는 6월 7일 날 에든버를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런던에서 영국에서 무려 10차례 공연했고요. 이후에 8월 달에 다시 런던에서 공연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P통신은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국의 물가 상승률을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도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네. 고민에 빠졌다고 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아유 뭐 가수가 공연 한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건 아니야라고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재난특보가 들어와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시, 여주시 특히 이 복하천, 여주시 흥천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저희 TV 라디오 통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잘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천 변 등지에 계신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전해드립니다. I am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have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jest, still a man hears what he wants to hear and disregards the rest. When I left my home and my family, I was no more than a boy in the company of strangers, in the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running scared. Laying low, seeking out the poorer quarters where the ragged people go, looking for the places only they would know. La la la. Asking only workmen's wages, I come looking for a job, but I get no offers. Just to come on from the wars on 7th Avenue. I do declare there were times when I was so lonesome I took some comfort t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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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남, 강원 일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6시 현재 주택 침수는 200여 채, 시설물 피해는 150여 건, 농경지 침수 270여 헥타르, 도로와 주차장 등 통제 12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전 구역이 통제됐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등 16개 지점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 오산과 충남 당진의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는 전국 45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SNS를 통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교권보호 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형사 고발된 학부모가 이번에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고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1년 전 서희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의혹,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별 결혼 규모가 어제자로 확정됐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비방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또 게시되자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 1,400여 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수는 총 19,600여 건으로 1년 1개월 만에 2만 건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슈케크 이재중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르기스스탄 우리로서는 아직은 좀 낯선 나라라서 어떤 나라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구성국가이면서도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국의 2배 정도인데 네.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한국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련의 영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언어도 키르기즈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상당하고요. 네. 공식적으로도 러시아어가 공용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어만 해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소련 시절 지어진 러시아의 건물과 양식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키르기스탄은 어떤 산업이 발달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련 시절 생활 양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언어나 문화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교역 면에서도 유라시아 관세 동맹으로 묶여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키르기스탄 산업의 큰 비중을 보면 농업, 목축업, 광업, 수력 발전과 같은 1, 2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투자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러시아 30%, 중국 17%, 카자흐스탄 15%,
터키 10%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산업이라든지 특산품이 있을까요? 키르기스탄이 사실 제조업이나 정보산업이 많이 발달하지는 않은 곳이라서 네. 전통적이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꿀 같은 경우에 청정지역, 고산지대에서 채취를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온갖 약초들이 있는 곳에서 천연 꿀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꿀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요. 네. 실제로 40개국 이상에서 개최된 꿀 국제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감초와 같은 약재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고품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구소련 시절에는 양귀비 연구시설을 키르기스탄에 뒀을 정도로 양귀비 퀄리티도 좋다고 하는데 네. 현재는 마약성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뭐 고도화된 그런 산업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렇다면 뭐 진출을 할 때 어려움 없을까요? 키르기스탄이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만큼 정권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국가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네. 한국 기업들은 진출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르기스탄 정부에서도 외국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외국 자본 유입이 약 6.5억 달러, 이제 하나로 하면 한 9천억 원 정도로 2022년에 비해서는 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면세 혜택이 있는 자유경제구역 활성화 노력도 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키르기스탄 내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범죄의 전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키르기스탄에서 먼저 생활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키르기스탄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식당이나 쇼핑센터에 가보면 물가가 그 정도로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평범한 동네 식당을 보면 네. 한국의 일반 김밥집 가격의 약 80% 정도고요. 네.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 식당에 가면은 거의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쓰고 나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객 수도 항상 많고 네. 쇼핑센터에 가면은 공산품이나 의류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 물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키르기스탄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예. 국민소득만 보고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네요. 예. 예, 물가가 그리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키르기스탄에 통계로 잡을 수 없는 좀 부정적인 분들이 부정적인 돈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고 네. 심지어는 서민들의 삶에도 이런 행태가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공무원들만 해도 네. 몰래 얼마씩 받고 줄 순서를 빨리 빼주거나 경찰들도 한국 돈 1, 2만 원 정도면은 각종 법규 위반들도 눈 감아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도 탈세를 좀 일상듯이 하고 네. 심지어 제대로 된 세무 처리 방법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외에 뭐 시장 등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국가 발전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모를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는 않을 테니 지금 정확하게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지금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도매시장이나 소매점 등에서도 적법하지 않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경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네. 중앙아시아 최대 범죄 조직의 수장이 체포 과정에서 이제 사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사람과 깊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관세청 이 부청장이 약 1조 가량의 횡령을 한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부정부패에 연관된 내무부나 세관 등에서
180명 이상 직원들이 해고 처리되거나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 대대적으로 범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네. 외국 기업 투자는 정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서 개인적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키르기스탄을 발판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에는 아마 깨끗하게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결국에 살아남고 그럼요. 정부의 네. 지원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 키르기스탄 상황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르기스탄 비슈케크 이재중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오늘의 교훈이 되는 내용을 되새겨보는 다시 만난 세계사입니다. 김상훈 작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 싶었는데 얼마 전에 발생했던 허리케인 베릴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초였죠. 카리브해와 미국 지역에 초대형 허리케인 베릴이 강타했습니다. 네. 피해가 꽤 컸죠. 사망자만 최소 11명에 이르고 주택 수천 채가 파괴됐습니다. 네. 2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죠. 그렇군요. 이 허리케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더 강력해졌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허리케인은 보통 6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네. 바다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허리케인은 더 강력해진다고 해요. 시기적으로는 9월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무렵에 바다 온도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태풍은 고작 6월에 만들어졌는데도 강력한 위력을 가졌어요. 이미 바다 온도가 꽤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앞으로 더 바다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9월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7월, 8월이 더 더우니까 그렇죠. 더 바다 온도가 예, 뜨거워질 맞습니다. 것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이야기가 이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기후 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할 겁니다. 네. 바로 태평양의 도서국가인 마셜 제도의 역사에 관한 건데요. 네. 우선 마셜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15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식 국명은 마셜 제도 공화국입니다. 네. 1986년 정식으로 독립한 독립국가입니다. 네, 이 마셜 제도도 그럼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현재. 마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몇몇 섬은 바다에 잠겼다고 하고요. 주민 일부는 다른 섬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 100년 동안 19cm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100년 동안 26에서 82cm가 더 높아질 거랍니다. 이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네, 마셜 네. 제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게요. 그럼 마셜 제도 이 나라로서는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마셜 제도는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국제 기구에 국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얘기한 거는 마셜 제도가 이런 비운의 지금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비운을 갖고 있다는 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마셜 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마셜 제도는 과거에 미국의 핵실험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 피폐해졌죠. 예, 핵실험이니까 이제 마셜 제도를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전에 핵실험이 언제 시작됐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세계 최초의 핵실험은 1945년 7월 16일 이루어졌습니다. 한창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맨해튼 프로젝트죠. 요거를 이제 아마 영화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오펜하이머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영화 맞습니다. 네. 당시 미국은 3년 동안 노력한 끝에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사막에서 핵실험을 진행했죠. 네. 핵무기가 폭발할 때 버섯구름이 12k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24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성광이 보였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핵실험을 마치고 이제 핵무기를 일본에 투하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독일은 이미 5월에 항복을 선언한 상태였고요. 네. 일본이 끝까지 저항하고 있었죠.
미국은 8월 6일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을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뜨렸습니다.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두 번째 핵폭탄 펜맨을 투하했죠. 그렇죠. 그 결과는 뭐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일본은 초토화됐죠. 결국 일본은 항복했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으니까 핵실험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마셜 제도에서 핵실험을 한 거잖아요. 왜 예. 그랬을까요? 또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냉전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도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를 느꼈겠죠. 네. 그래서 핵실험을 마셜 제도에서 진행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셜 제도에 속해 있는 섬 비키니에서 말이죠. 아, 섬 이름이 비키니예요. 그 여성 수영복 뭐 비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한 여기에서 나온 건가요? 이 섬. 예, 이름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선 네. 비키니 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의 중앙부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있고 산호초 섬들이 원형 모양으로 삥 둘러싼 형태를 환초라고 합니다. 네. 비키니가 바로 환초였습니다. 23개의 산호초 섬으로 구성돼 있었죠. 산호초 섬 안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차 호수처럼 변했는데 그 네. 넓이가 서울시 면적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섬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이 섬이 미국의 핵실험 장소가 된 걸까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이 이 지역을 점령했었습니다. 아. 전쟁이 끝나니까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계속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게다가 미국 본토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실험 장소로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1946년 2월 미군은 비키니 섬 주민 167명에게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주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어요.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그쵸? 나가라고 하니까. 예, 평생 살던 곳에서 나가라고 한 거니까요. 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점령군인 미군의 말을 듣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섬 주민들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주민들은 결국 100km 이상 떨어진 무인도로 이주 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셜 제도에서 핵실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 주민들이 이주하고 이제 5개월이 지난 1946년 7월 1일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미국은 이 사실을 전 세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물론 이유가 있는데요. 네.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핵무기 성능을 입증하긴 했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어쩌면 과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 예, 우리가. 그렇죠. 예, 이 우리가 얘기를. 너희들보다 앞서고 있다. 근데 핵실험이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진행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이때부터 1958년까지 이 비키니 환초에서만 23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 너무 많이 했는데요. 예, 마셜 제도 전체로 보면 핵실험 횟수는 67회로 또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1954년에 수소폭탄 실험했을 때는 섬 3개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공중분해된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핵실험 많이 했다면 사실은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 섬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뭐 다시 올 생각도 못 했겠는데요. 원래 비키니섬 그 환초의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핵실험이 없었다면 네. 오늘날 많은 신혼부부들 갔을 그런 천혜 관광지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어요. 수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방사능 물질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네. 주민들은 못 오죠. 근데도 그렇죠, 일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1969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처참했어요. 방사능 감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못 살게 됐고요. 기형아도 많이 태어나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채 10년도 못 버티고 1978년에 다시 섬을 떠났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 지금도 시간이 이제 꽤 많이 흘렀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그래서 여전히 2014년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연구팀이 조사했는데 네. 비키니 섬의 방사선 수치를 보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주할 정도는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식수 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서 당장 거주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민들은 돌아오고 싶은 염원이 있어서 네. 몇 년 지나서부터 한두 명씩 돌아가고 현재 일부는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나는 농작물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사선 수치만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된 그렇죠. 건 더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랜 세월 보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배상 같은 건 잘 이루어졌나요? 19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비키니 환초 주민들의 사정이 국제에도 많이 알려지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비키니 섬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든 주민이 넉넉하게 배상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과거에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졌던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까지도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핵실험이 아까 그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던 수영복 비키니하고는 네.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전혀 이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 이제 비키니 수영복이 바로 이 비키니 섬에서 유래한 건데요. 예.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비키니 섬에서 첫 핵실험이 실시되고 이제 4일이 지났는데 네. 1946년 7월 5일이었습니다. 네. 프랑스의 한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복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네. 당시 여성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네. 참석자들이 경악을 합니다. 왜요? 모델은 이제 주요 부위만 가리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상자를. 예. 네. 근데 이 상자가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이 입고 있는 수영복을 돌돌 감으면 그 상자 안에 다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비키니인 예, 거죠. 예. 예. 그 당시로서는 이게 40년대니까 아주 파격적인 시도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수영복은 대체로 전신을 다 가리는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신체를 드러내면은 경박하거나 불경스럽다고 여기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입은 수영복은 그야말로 이제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알고 보니 모델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모델들이 안 하겠다고 예, 했나 예. 봐요. 그래서 이 수영복의 디자인은 이 수영복 이름을 비키니라고 지은 겁니다. 왜요? 바로 4일 전에 미국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이 수영복이 핵실험급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이 수영복에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후로 이제 한동안 비키니 수영복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럼 결국은 디자이너가 원하는 바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회자되기를 예, 바라고 그렇죠. 비키니라고 그리고 했는데. 하나의 아이콘이 됐으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그냥 비키니라서 비키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 유래가 핵실험의 있었군요. 연유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이제 마셜 제도 외에도 핵실험한 장소가 또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비키니 완주에서의 핵실험은 미국이 시행한 실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네바다에 지하 핵실험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5배가 넘는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51년부터 여기서 핵실험이 진행됐는데요. 1992년까지 928번의 핵실험이 여기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바다에 더 큰 핵실험장이 있었다. 네. 핵실험의 공포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945년 첫 핵실험이 있고 난 후 2016년 1월 북한의 핵실험까지 전부 합쳐보니 총 2055회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현재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북한까지 포함한다면요. 네. 대략 9개 나라 정도 됩니다. 핵보유를 하려면 그만큼 핵실험이 더 많아질 테고 그리고 기존 지위를 유지하려고 해도 또 핵실험이 추가로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핵실험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기후위기만큼이나 핵무기 경쟁도 인류를 꽤 위협하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핵실험이지만 여전히 피해가 남아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안타깝네요. 또 발생할지 그렇죠. 모르는 핵실험이 있기 때문에 네.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셜제도 비키니 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만나봤습니다.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수도권과 충남 북부, 강원 영서 등 많은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전국 하천이 범람 위기에 있어서 곳곳에 홍수경보 주의보도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KBS 1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에어서플라이의 노래 All Out of Lov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